안녕하세요. 메모를 지울 결심, 리액트 컴파일러가 제안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장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리멤버라는 회사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이제 5년째 일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네, 바로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컴파일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키워드로만 들어보셨거나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리액트 컴파일러는 리액트 forget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2021년 리액트 컨퍼런스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 이후 간간히 개발 소식이 공유되다가 작년 2024년 리액트 컨퍼런스에서 리액트 컴파일러라는 정식 명칭으로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저도 발표 당시 현장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네, 발표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리액트 컴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리액트의 특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리액트 컴포넌트들은 부모와 자식으로 연결된 트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된다면 자식 컴포넌트도 재기적으로 호출되어 리렌더링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겪곤 합니다. 리액트도 이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죠.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막기 위해서 유즈 메모, 유즈 콜백, 메모와 같은 도구들을 이용하여 참조를 안전하게 해주거나 렌더링 시 조건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렌더링을 예방해 줍니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 메모이제이션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메모이제이션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전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사용되어야 하고 런타임에서 비교하다 보면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즈 메모, 유즈 콜백과 같은 훅들은 의존성 배열에 대한 관리도 신경 써야겠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메모이제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곳에 메모이제이션을 해주게 된다면 최적화 코드가 더 많아져서 코드의 본래 의도가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 메모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메모이제이션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고민 없이 개발자가 메모이제이션을 신경 쓰지 않아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다 보면 자동으로 적절한 곳에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리액트 컴파일러의 목적으로 개발자가 이런 고민 부담 없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리액트 컴파일러를 도입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2024년 리액트 컨퍼런스에서 리액트 컴파일러 공개 당시 메타는 이미 퀘스트 스토어와 인스타그램.com에 적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발표된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인터랙션 성능의 경우 2.5배, 초기 로드 및 내비게이션의 경우 속도가 12% 개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의 증가 없이 이러한 성능 향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지 동작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간단한 예시 컴포넌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앱 컴포넌트라는 이제 부모 컴포넌트가 있고 텍스트라는 자식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컴포넌트는 컬러를 프롭스로 받아서 폰트 색상을 변경해주는 간단한 컴포넌트인데요. 이 단순한 컴포넌트가 컴파일러를 통과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오른쪽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꽤나 복잡한 컴포넌트로 변했는데요. 차근차근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먼저 위에서부터 살펴볼까요? 기존 코드에는 없던 유즈 메모 캐시라는 훅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유즈 메모 캐시라는 훅은 사이즈를 인자로 받아서 그 사이즈만큼 크기를 가지는 배열 형태의 캐시를 파이버 노드에 저장해주는 훅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컴포넌트는 컴파일 이후에 2개짜리 사이즈의 캐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앱 컴포넌트의 경우 어떨까요? 앱 컴포넌트는 사이즈 하나짜리 캐시가 생겼네요. 이어서 살펴보면 기존에는 없던 조건문들도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조건문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조건문은
캐시의 첫 번째 값과 어떠한 심볼의 값을 비교하는데요. 여기서 이 심볼의 값은 캐시의 초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 렌더링 될 때 흘러가는 흐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엘스문의 경우에는 리렌더링 시 실행되는 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처음 렌더링 할 때 텍스트 컴포넌트의 참조를 캐시에 담아뒀다가 리렌더링 시에는 이 캐시의 값이 존재할 테니 그 캐시의 값을 다시 반환하는 형태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텍스트 컴포넌트도 살펴볼까요? 텍스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두 개짜리 크기의 캐시 배열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문을 살펴보면 props로 전달받았던 컬러 값이 캐시의 첫 번째 값과 다르다면 새로운 JSX 엘리먼트를 생성하고 그 값을 컬러 값과 함께 캐시에 저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else문의 경우는 props가 같은 경우일 때죠. 이때는 이전에 저장했던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즉, 컬러가 달라질 때만 새로운 JSX를 생성하게 되겠죠. 단순한 예시여서 그런지 오히려 코드 사이즈만 늘어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들은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다면 부모의 상태가 하나 추가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count라는 상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동작 방식이라면 count가 증가되게 될 때 앱 컴포넌트는 리렌더링 되면서 자식인 텍스트 컴포넌트도 함께 리렌더링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텍스트 컴포넌트는 간단한 컴포넌트이지만 만약에 비싼 연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운트가 증가할 때마다 이 계산도 매번 다시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메모이제이션을 통해서 불필요한 재계산을 방지해 왔었죠. 유즈 메모를 통해서 컬러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같은 값을 유지해 주도록 해주었습니다. 유즈 메모도 좋은 도구이지만 추가해주는 과정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리렌더링을 유발한 대상은 부모의 카운트 값인데 이 카운트라는 상태와 텍스트 컴포넌트는 로직적인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메모이제이션을 하고 의존성 배열을 관리해줘야 되는 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컴파일러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았습니다. 아까보다는 2배 정도 더 길어진 것 같은데요. 앱 컴포넌트의 경우 라인 수가 거의 2배가량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식이 다시 개선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텍스트 컴포넌트가 등장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까 살펴봤던 분기인데요. 최초 렌더링 될 때 JSX 엘리먼트를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앱 컴포넌트의 카운트 값이 달라져도 텍스트에는 영향 없이 리렌더링을 스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컴포넌트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몇 번 봐서 조금은 익숙해지실 수 있을 텐데 컬러 값이 바뀐 경우에만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카드 같은 혹은 이 복잡한 코드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컴파일 과정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컴파일이라고 부를까요? 보통 컴파일이라고 하면 고수준의 언어를 저수준의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의 결과물을 보았을 때는 저수준으로 변형된 것이 아닌 동일한 리액트 코드였습니다. 오히려 트랜스파일러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즉 자동 메모이제이션을 해주기 위한 과정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플로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꽤나 많은 변환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든 최적화 과정들을 알아보기에는 여백이 부족하니 대표적인 변환 과정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변환을 거쳐 메모이제이션이 된 컴포넌트로 변화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컴파일러가 리액트 코드를 이해하기에 앞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친숙한 도구인 바벨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데요. 바벨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파싱하여 컴파일러에게 AST, 즉 추상구문 트리 형태로 전달하게 됩니다. 추상구문 트리는 코드의 구조를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각 노드들은 변수의 선언, 파라미터, 반환값 등 코드의 구성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런 트리 형태만으로는 리액트의 동작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한 단계 중요한 변환이 등장하게 됩니다. 리액트 컴파일러의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과정이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벨의 AST를 HR이라고 부르는 고수준 중간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AST는 코드의 구조를 상하관계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트리 구조라면 HIR은 제어 흐름 그래프 형태로 표현됩니다. 제어 흐름 그래프 코드는 코드의 실행 경로를 좀 명시적으로 나타낸 그래프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AST 코드를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이 HIR 형태는 블럭이라는 형태의 단위와 엣지라는 실행 흐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AST는 코드의 구조를 나타내는 틀이라면 제어 흐름 그래프는 예를 들어 분기문에 따라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값을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른 추적을 하기 위함입니다. HR로 변환을 하게 된 이후에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SSA 변환을 거치게 됩니다. SSA 변환은 Static Single Assignment의 약자로 정적 단일 대입이라는 뜻입니다. 각 변수가 단 한 번만 할당되도록 제한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과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변수는 여러 번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순간에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진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데요. 정적 단일 대입은 각 변수를 일종의 버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x는 위에서 5, 아래서 10으로 다시 할당되는데요. 변수의 이름은 같지만 사용되는 곳에서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이런 식으로 변화해 주게 됩니다. 각각 x1, x2와 같이 단 하나의 값만 할당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 변수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값, 즉 메모이제이션의 대상을 추적해 나아가는데요. 리액티브한 값,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추적은 먼저 확실한 대상으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값들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먼저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props와 같은 값들은 자식 입장에서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값이겠죠. 또한 use state와 같은 훅에서 호출되는 결과들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기본 값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다른 값들 또한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값들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리액티브 값을 전파시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자면 리액티브 값이란 리렌더링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값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메모이제이션 시 유심히 살펴보아야겠죠. 아까 살펴보았던 제어 흐름 그래프 꼴에서 제어 흐름을 따라서 리액티브 값을 전파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액티브 값의 전파가 끝나고 나면 각 리액티브 값들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코드 영역들을 그룹화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스콥을 통해서 이제 메모이제이션 할 영역을 파악해 주는 것이죠. 이 메모이제이션 할 대상들을 그룹화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리액트 코드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리액트 코드로 다시 변환하기 전에 제어 흐름 그래프 형태의 HIR을 다시 중간 트리 형태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모이제이션 도구들과 같이 리액트 코드로 변환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많은 과정들과 많은 알고리즘들을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위와 같은 큰 흐름으로 메모이제이션 대상을 파악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컴파일이라는 의미는 메모이제이션을 해주기 위한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리액트 코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주었던 중간 표현으로 변환하는 이 과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대략적인 컴파일러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컴파일러의 한계점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본 한계점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낙관적인 가정과 번들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관적인 가정,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도 런타임 이슈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컴파일된 코드가 예상과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주로 리액트의 룰을 위반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리액트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리액트의 룰을 지켰다는 가정하에 동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룰을 어기고 순수성을 위배한 코드들을 작성하게 된다면 컴파일러는 이를 정상적인 구현으로 간주하게 되고 메모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의도치 않은 메모이제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에러의 경우 에러가 아니기에 잡히지 않고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동작이 변경되는 경우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방지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리액트 룰을 잘 지키면 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ESLint와 같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의 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액트 훅스의 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로 런타임 이슈들은 우리가 간혹 의도적으로 ESLint의 룰을 어기고 룰을 빠져나갈 때 주로 발생하죠. 예를 들면 마운트 시점을 잡기 위해서 유즈 이펙트의 유전성을 다르게 넣어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액트 컴파일러에 주는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use no 메모와 같이 특정 컴포넌트의 컴파일을 끌 수도 있고 반대로 use 메모와 같이 그 특정 컴포넌트만 컴파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시자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액트 컴파일러의 코드베이스를 보다 보면은 리액트 forgive라는 실험적인 VS 코드 익스텐션도 존재합니다. 이 익스텐션의 경우 리액트 컴파일러를 일종의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아직은 실험적인 상태인 것 같지만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파일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거나 밸리데이션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저희가 넣어야 될 의존성 추론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개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들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예시에서 살펴보았듯이 컴파일러를 거치게 되면 코드의 양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컴파일러는 컴포넌트 단위로 컴파일하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거의 2배가량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메모이제이션 할 대상, 즉 리액티브한 값들이 많아질수록 컴포넌트에 더 많은 분기들이 추가되겠죠. 위의 예시의 경우에도 그래도 실제 번들에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컴포넌트였다면 혹은 다른 컴포넌트들도 복잡하고 코드 스플리팅이 잘 되지 않았더라면 컴포넌트가 늘어날 때마다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성능상의 이점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리액트 컴파일러를 적용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멘탈 모델을 장착하고 개발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이 리액트 컴파일러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리액트를 일종의 언어와도 같은 레벨로 취급하여 좀 더 스트릭하게 룰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값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간단한 예시를 준비하였는데요. 간단한 컴포넌트 A를 준비했습니다. 이 A 컴포넌트는 인자로 딸기, 당근, 수박을 받아서 비싼 계산을 한 뒤 보여주는 심플한 컴포넌트입니다.
상태는 이제 딸기, 당근, 수박 이렇게 순회 혹은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태가 없으니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각 값에 따라 분기문을 추가해 줘 봤습니다. 딸기일 때, 당근일 때, 그 외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컴포넌트는 분기가 추가되었을 뿐 결과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값들이 딸기, 당근, 수박으로 순회하게 된다면 어떤 컴포넌트가 더 효율적일까요? 보여지는 결과물은 똑같을 텐데 말이죠. 먼저 A 컴포넌트의 경우 값을 순회하게 되면 매번 비싼 연산이 다시 계산되게 됩니다. 예상했던 동작이죠. 그렇다면 메모이제이션을 해주면 달라질까요? 메모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면 직전 값과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 순회하는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다시 계산해 주어야 하는 값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B 컴포넌트의 경우도 똑같을까요? 두 번째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분기문이 추가된 B의 경우에는 다시 같은 값이 돌아왔을 때 계산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컴파일러는 답을 알고 있겠죠. 우선 컴파일 결과물을 비교해 봅시다. A 컴포넌트의 경우는 사이즈 4개짜리 캐시를 가지고 있고 B 컴포넌트의 경우는 사이즈 12의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용량이 큰데요. 분기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A 컴포넌트의 경우 A의 계산은 밸류가 이전 값과 다를 때만 다시 계산됩니다. 즉 마치 유즈 메모를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죠. 부모에 의해서 리렌더링된 상황이라면 같은 값이기에 계산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매번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B는 어떨까요? B의 경우에는 앞서 추가한 분기문 안에 밸류에 대한 비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위의 분기문에서 딸기인지 판단해 주었으므로 그 스코프 안쪽의 밸류들은 모두 딸기이겠죠. 그렇다면 딸기라는 값과 딸기라는 결과물을 각각 0번, 1번 캐시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렌더링 된 상황에서도 0번 캐시의 값은 계속 딸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산된 캐시의 값을 같이 가져오게 되겠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당근의 경우도 똑같은데요. 당근 또한 당근이라는 값과 당근의 결과값을 각각 4번, 5번 캐시에 저장하게 되어 최초 이후의 리렌더링 시에는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분기도 비슷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을 저는 리액티브한 값의 중첩이라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밸류에 어떤 값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도 확정 지을 수 없죠. 그렇기에 첫 번째 경우는 하나의 캐시 슬롯에 모든 경우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컴포넌트의 경우 각 분기마다 하나의 값만 관측되게 되는데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경우 명확하게 각 분기마다 캐시를 따로 둘 수 있겠죠. 그렇기에 캐시의 크기는 스코프마다 증가하게 되지만 계산에 있어서는 메모이제이션을 하게 되어서 연산을 줄여주었습니다. 좀 흥미롭지 않나요? 이런 변화하는 값들이 어떻게 관측되고 흘러가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컴파일러를 통해서 수동 메모이제이션으로부터는 해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살펴보았던 예시처럼 변화하는 값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면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액트 컴파일러는 현재도 활발하게 기능들이 개발 중에 있어서 앞으로도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더욱 활발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